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시스템과 상호작용에서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체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때 생명체의 구성 요소의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도 여러 가지 원자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원자들의 기본 단위라고 하진 않습니다. 각각의 원자를 보았을 때 생명활동에 대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와 기능을 나타내는 세포를 기본 단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체는 동물과 식물에 따라 구성 단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로 구성되어 있죠. 이때 기관계는 동물에게만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세포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고 그와 비슷한 구조와 기능들이 모여있는 세포들의 모임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조직들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의 구성 단계에만 있는 기관계는 여기서 개라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구성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성 단위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계라는 것이 여러 기관들이 생명활동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명활동을 하는 독립된 하나의 생물체, 즉 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식물의 구성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동물에서 기관계가 없고 조직계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조직계는 무엇일까?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모여 하나의 조직계를 형성하고 그 조직계들이 모여 기관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림에 보면 물관과 체관이라는 물질을 운반하는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관다발 조직계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표피 조직은 표피 조직계, 해면 조직, 그 밑에 해면 조직과 울타리 조직이 모여서 기본 조직계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들을 뭉쳐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뭉쳐 놓은 것이 하나의 기관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각각의 기능을 가진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세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영국 과학자 로버트 훅입니다. 코르크 조각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는데 각진 작은 방처럼 보인다고 해서 라틴어로 작은 방을 의미하는 셀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훅이 발견한 방은 세포 핵과 세포질은 보이지 않고 세포벽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과학자들은 식물에게만 세포와 세포벽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물 세포도 관찰을 했지만 세포벽이 없어서 모양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세포라고 인지를 하지 못했죠. 이후 19세기 후반 독일의 동물학자 슈반과 그의 동료인 독일의 식물학자 슐라이덴이 동물과 식물을 같은 구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세포 핵까지 관찰이 가능했죠. 슈바는 개구리 근육을 이용을 해서 동물 세포를 관찰했지만 세포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슐라이덴은 식물 세포를 관찰 연구를 했죠. 두 사람은 우연히 자신들의 연구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무언가에 둘러싸여 있는 세포 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기본 단위라는 것을 밝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는 세포가 진화적으로 같은 과정을 통해 생겨났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설에서 세포는 생물을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고 모든 생물은 하나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세포는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세포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존재하는 세포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원래 있던 세포가 분열을 통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포의 종류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아니라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입니다. 원핵세포는 원시적인 세포, 진핵세포는 조금 더 진한 세포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핵세포는 핵과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 소기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고 핵이 없기 때문에 원형의 DNA는 세포질에 그냥 퍼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진핵세포는 핵과 세포막,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고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 소기관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가장 큰 차이는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래서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차이점 꼭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세포 구조와 기능 보겠습니다. 앞에서 진핵세포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핵과 소기관들이 있다고 했죠. 그 기관들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세포 안에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세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공통적으로 있는 소기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핵입니다. 핵은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막은 핵공이라는 구멍이 있어 유전 정보를 세포질로 내보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핵 안에서 DNA가 있고 그 유전 현상이 나타나고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중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보솜입니다. DNA에서 전사되어 복제된 RNA로 전달된 유전 정보를 이용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이때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을 번역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포체입니다. 소포체는 핵 주변에 있는 세포 소기관이고 앞에서 보았던 리보솜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붙어 있지 않는 소포체도 있고 이 소포체는 단백질을 가공을 하고 분류하고 또 세포 내 물질을 이동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골지체입니다. 골지체는 물질을 저장하거나 세포 내 또는 밖으로 분비하는 데 관여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하는 장소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TP라는 에너지를 만든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액포입니다. 액포는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고 성숙한 식물세포에서 크게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때 액포는 식물세포뿐만 아니라 동물세포에도 아주 작은 크기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서 세포의 형태 유지와 세포 안팎으로 물질의 출입을 관여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공통적으로 있는 세포 소기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세포에만 있는 소기관 볼게요. 바로 중심체입니다. 중심체는 동물세포가 세포 분열을 할 때 방추사라는 물질을 형성해서 복제된 유전자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번에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소기관입니다. 먼저 엽록체입니다. 엽록체는 식물에서 광합성을 하는 곳이고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 유기물인 포도당을 합성하죠. 그리고 세포벽입니다. 세포벽은 식물세포의 세포막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두껍고 단단한 막으로 세포 모양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았던 세포 소기관들의 기능과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세포 물질 출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막 구조 보겠습니다. 세포막은 인지질이 두 겹으로 되어 있고 그 두 겹인 인지질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막이 붙어 있는 단백질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다 위에 빙산이 떠 있는 형태로 이중층과 단백질이 유동적인 상태를 가지게 되죠. 막 단백질뿐만 아니라 인지질도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가 변하고 이동하는 것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막을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질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지질에 인이 붙어 있는 구조이고 지방산에 있는 글리세롤 부분에 인산기가 붙어 있고 그 인산기 때문에 극성을 나타내고 그 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물과 친한 친수성을 띠게 되죠. 지방산은 소수성을 나타내고 꼬리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성인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질이 이중층을 형성할 때 소수성 꼬리들이 안쪽으로 모여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를 띠고 머리들은 물이 있는 바깥쪽 방향으로 배열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포막 구조를 보았고 이 막으로 어떻게 물질들이 출입할까요? 먼저 확산입니다. 확산은 물질의 농도 차이가 존재할 때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입니다. 세포막에는 두 가지 확산이 있습니다. 먼저 단순 확산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한 내용에 극성이 없는 분자들이 농도 기울기에 따라 확산을 통해 인지질막을 통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지질막 중심에는 소수성 꼬리가 있기 때문에 극성 분자들이 단순 확산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확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농도 차이가 클수록 확산은 빨리 되고, 인지질막이기 때문에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즉 잘 녹아 들어가는 물질일수록 확산 속도는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극성인 물질들은 어떻게 확산을 할까요? 바로 인지질에 있는 막 단백질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특정 분자나 극성이 있는 물질들은 세포막의 막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농도 기울기에 따라 확산되어 이동을 합니다. 이때 단백질을 통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한 물질만 선택적으로 수송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반 단백질이라고 하고, 특정한 물질과 결합한 후에 단백질 모양을 변형시켜서 다른 물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선택한 물질만 운반하는 단백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형성 물질은 세포막 인지질층을 통해 세포 내외로 이동을 하고, 수용성 물질은 막 단백질을 통해 이동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산이라는 것은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이라고 해서 용매는 통과시키나 용질을 통과시키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농도를 가진 두 액체가 있을 때 농도가 더 진한 쪽으로 용매가 확산 이동한다는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밑에 그림에 보면 설탕물이 있는데, 반투과성 막에는 분자가 큰 설탕 입자는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자 입자가 작은 물은 통과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농도의 설탕물이 있을 때 두 개의 설탕 용액이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이 이동하게 된다라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확산은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 물질이 이동을 하지만, 삼투에서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한다는 그 차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는 세포막이 있기 때문에 삼투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때 용액의 농도가 세포질보다 낮은 경우를 저장액이라고 하고, 용액과 세포질 농도가 같은 경우는 등장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액의 농도가 세포질보다 높은 경우를 고장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장액에서는 세포가 용액보다 농도가 높기 때문에 용액에서 세포로 용매가 이동을 하면서 크기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이때 많은 용매가 들어오면 동물세포는 용혈이라고 해서 세포가 터지기도 하죠. 하지만 식물세포는 세포벽에 의해 보호가 되기 때문에 터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장액은 용액이 세포보다 농도가 높기 때문에 세포에서 용액으로 용매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세포는 물이 빠져 쭈그러들고, 식물세포는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의 상태 변화를 꼭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